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이상민 마케터. 그리고 이상민 네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같이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메타 광고 세팅에 대한 모든 것. 뭐 이 내에는 뭐 픽셀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계제 지면 그리고 타겟팅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성띠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투상님이라고. 성띠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동명인이어가지고. 네. 네네. 그래서 오늘은 메타 광고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하고 혹시 메타 광고 내에서 아니면 메타 광고 외적이라도 질문을 혹시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메타 광고에 있어서는 두 가지 큰 개념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두 가지라고 하면 뭘까요? 첫 번째는 픽셀. 네, 두 가지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픽셀이라는 개념과 픽셀 SDK라고도 하거든요. 이거는 픽셀은 웹사이트에서, SDK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이제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타를 광고하게 되면은 무조건 처음에 접하게 되는 개념들이잖아요. 두 개는 픽셀과 머신러닝.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부터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픽셀을 설명을 하자면 픽셀은 웹사이트에 설치하는 스크립트라고 하시면 되는데 웹사이트에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구매를 하신 분들 아니면 방문을 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메타 내부로 데이터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광고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가 쌓이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 장바구니 담기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벤트 값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게 서드 파티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이터를 끌고 와서 결국에 메타로 싸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웹사이트에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모수를 측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리타겟팅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픽셀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SDK가 가능하게 해주는 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픽셀이 왜 중요하냐, 픽셀이 있어야지만 이제 전환 캠페인을 만들 수가 있고 리타겟팅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유사 타겟, 맞춤 타겟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픽셀을 사용해야만 메타 광고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보통 광고를 하시는 분들 몇 분들께서는 인스타 게시물 홍보하기라는 걸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가연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게시물 홍보하기가 왜 안 되냐면 이 픽셀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그냥 게시물 홍보하지 마세요. 광고 관리자에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좀 타겟층에서도 세분화해서 광고를 집행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인스타 홍보하기라는 게시물 홍보하기죠. 그 부분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보다 이제 메타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이제 광고의 최적화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페인 내 세트, 광고 세트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광고 세트가 약 7일 동안 50건의 이벤트 모수 전환값을 획득해야지만 광고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그 개념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학습하게 되는 기간이 약 7일 정도. 그 이후로는 머신러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지만 최적화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최적화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차이는 CP로 따질 수 있어요. 잠시만요. 자, CP가 뭐냐? 이제 전환값당 발생하는 비용을 CP라고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구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DB 업종이라면 문의를 남기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 CPA가 보통 한 15%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5% 네.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픽셀과 머신러닝을 대충 네. 아셨으니까 뭐 이제 캠페인을 한번 세팅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세팅 과정에 있어서 이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를 네. 오늘 되게 러프하게 네. 다 얘기해볼까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걸 너무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메타라는 게 아무래도 설명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 보통 저희가 라이브를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그 시간 내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 범위를 조금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메타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은 뭐 처음에 캠페인을 세팅하겠죠, 당연히. 네. 그 이후에 뭐 방문 전환, 뭐 전환 목표 같은 걸 설정하기도 하고 타겟 설정, 뭐 세트도 설정하고 계제 지면도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네. 캠페인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캠페인은 이제 그 네. 광고를 하기에 앞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네.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캠페인을 선택한다, 캠페인을 만든다고 네. 치면은 종류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방문도 있을 거고, 뭐 전환도 있을 거고, 뭐 인지도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것들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우리는 무슨 캠페인을 주로 써야 되냐? 네. 그러면은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방문 캠페인을 먼저 하시게 돼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방문이 좀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가 테스트도 한번 네. 필요하고 네. 아니면 우리 소재들 우리가 만든 소재들이 좀 괜찮은가 CPC랑 CPM 테스트도 한번 해보는 거. 네. 그래서 방문 캠페인을 보통 맨 먼저 만들게 되시고 나중에는 전환 캠페인도 넘어가시게 되고 그 나중에는 뭐 인지도도 네. 잠재 고객도 뭐 이런 것도 네. 다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는데 보통은 방문 캠페인과 전환 전환. 캠페인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게 맞아요. 됩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방문과 전환 캠페인이라고 했고 네. 그러면 우리가 방문 캠페인은 전환 목표가 링크 클릭수 최적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조회수 최적화가 있어요. 뭐 이런 전환 목표를 그 다음에 선택하시게 돼요. 네. 그 다음에가 캠페인 단계가 전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캠페인마다 어떤 네. 구매 목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전환 캠페인은 이제 좀 달라요. 방문 캠페인이 아까 뭔가 네. 랜딩 페이지도 그렇고 링크 클릭도 그렇고 뭔가 클릭을 해서 어쨌든 보여지는 게 그냥 전부 다라고 하시면 네. 전환은 말 그대로 뭔가 획득을 하는 거예요. 네. 뭐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거잖아요. 네. 뭐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구매. 될 수도 있고 장바구니 담기 될 수도 있고 네. 회원가입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상세 페이지 조회인 이제 컨텐츠 조회가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별개의 맞춤 이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DB 업종이다 하면은 네. 뭐 문의 남기기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전화하기라든지 어쨌든 되게 다양하겠죠. 그러면 전화는 목표값이 굉장히 다양해요. 전환 목표는 네. 예를 들어 구매, 보통 많이 하는 게 구매, 장바구니, 아니면 회원가입 또는 이제 문의 남기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건 다 설정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값이라도 다 네. 설정이 가능해요. 맞춤 네. 이벤트로 넣기만 한다면. 네. 그래서 전환 목표를 뭘 가져가야 할 건지. 그러면 보통은 뭘 가져가게 되세요?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구매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쵸. 이제 또 상황에 따라 구매 전환 목표를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뭐 언제는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뭐 언제는 회원가입을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구매라고 한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이커머스 업종에서 일단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제 구매를 많이 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 사업자분들의 최종 목표일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게 좋겠지만 근데 구매를 많이 하지 못할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된다는 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아까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머신러닝을 학습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는 기준이 약 7일간 50건의 전환 건수가 잡혀야 돼요.
전환 목표 건수.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전환 건수가 네. 50건이 약 7일 동안 쌓여야지만 네. 머신러닝이 학습이 완료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막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네. 해볼게요. 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 뭔가 되게 비싼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일주일 동안 50개를 팔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엄청나게 어렵다고 네.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제품들, 예를 들면 저희가 고관여 제품이라고 네.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제품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매를 목표로 잡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50회의 전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광고 비용이 매우 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되면은 머신러닝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CPA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아니면 더 다른 경우는 뭐 굳이 비싼 게 아니더라도 많이 팔리지 않거나 네. 예산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 충분한 학습 건수를 못 잡을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위 이벤트로 올려주시면 돼요. 요 상위 이벤트는 예를 들면 구매에서는 장바구니가 상위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회원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서는 방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구매 건수로는 일주일 동안 50건이 네. 쌓이기 쉽지 않으니까 네. 그보다는 뭔가 이벤트가 네. 많이 발생하는 상위 이벤트로 올려주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장바구니나 회원가입을 하는 고객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은. 네. 그러면 매트릭스라고 네.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으니까 네. 그걸 계속 이어가자면 뭔가 매트릭스는 구매는 일주일 동안 50건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장바구니를 한 50건 정도는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장바구니 모수를 목표로 설정을 해서 최적화시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괜찮은 전환 목표로 잡을 수 있겠다. 네, 우리가 목표로 그렇죠. 하는 구매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이거로 설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구매가 좀 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맞죠. 그런 건 아니고 네. 어느 정도 목표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최적화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구매에 있어서 최적화되는 거는 방향성은 맞아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구매로 가기 위한 장바구니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여정에 있어서 한 단계로 이제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이벤트들을 설정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목표는 이제 설정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설정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산. 네. 네. 그래서 아까 전화 목표를 설정하시면은 중간에는 이제 예산을 그러면 우리 예산 얼마 정도 둬야 네. 되냐라고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50건의 전화 건수가 잡혀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 메타라는 광고를 생각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CPC 이게 CPC는 아니지만 사실 맞아요. 원래는 CPM이죠. CPM이 아니지만 CPC라고 가정을 했을 네. 때 진짜 업종 진짜 다 떠나서 그냥 모든 거 다 포함해서 네. 보통 한 200원에서 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200원에서 500원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전환율을 진짜 모든 업종 모든 브랜드에서 평균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한 4% 정도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환율이 4%고 CPC가 200원, 500원대예요. 전환율. 그럼 이 상태에서 네. 일주일 동안 50건의 전환 건수를 모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예산이 한 달에 10만 원, 50만 원으로 이게 부족하죠. 안 되죠. 엄청나게 부족하죠. 네. 하루에 100번 클릭해야 4번이 전환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CPC가 500원이라 하면은 그것도 최소 5만 원이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 곱하기 7 해봐야 28. 그렇죠. 네, 아직 부족합니다. 전환 건수에 많이 네. 부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이상의 돈이 네.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메타 광고는 예산은 10만 원, 20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 하실 거면은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낫긴 해요. 원리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래 사 기준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럼 나는 전원 건수 필요 없고 그냥 방문자 수를 좀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방문 캠페인으로 만드시면 CPC2보다는 좀 최적화되니까 그렇게는 돌릴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의 많은 스마트 스토어 셀러분들이 네. 그렇게 많이 하시긴 하세요. 스마트 스토어는 왜냐하면 픽셀 설치가 맞아요. 안 되니까 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근데 네. 정확하게 하시려면 전환 캠페인에 충분한 예산을 준 상태에서 소재 테스트, 타겟 테스트 이런 거를 다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주긴 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항상 뭐 월 예산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메타라는 광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비용이 있으면 좋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 모든 게 광고 세트 하나를 맞아요. 최적화하기 위한 맞아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주력으로 하는 상품이 여러 개다 하면은 그 세트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타겟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분 중에 하나잖아요. 타겟이 엄청나게 많죠. 네. 잠시만요. 요거가 네. 자, 타겟은 그러면 이제 메타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광고주분들, 모든 마케터분이 공통적인 고민일 거예요. 네. 도대체 우리 타겟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광고를 논타겟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영상도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머신러닝은 초기에 광고를 집행했을 때 좀 반응이 괜찮았던 그룹에 집중적으로 노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초기 아니면 중반에 있어서 반응이 괜찮았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 집단에 집중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20대 남성한테 이제 반응에 대한 성과가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노출시켜서 광고 성과를 올리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광고 집행을 함에 따라서 머신러닝 목표가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응이 있는 곳에 집중하는 개념이 성과 최적화에 있어서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 비즈니스, 우리 상품 서비스가 어느 집단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게 일어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이게 같은 업종이어도 어떤 광고를 집행할 때 그런데 메타 광고는 30, 40대에서 반응이 별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정확히 정말 냉정하게 따지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냥 가장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집단에 노출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논타겟을 많이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게재지면 아니면 타겟을 제한을 최대한으로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노출시켜서 그 중에서 반응이 괜찮았던 게재지면 게재 타겟에다가 집중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논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타겟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다 노출하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반응이 좋을 법한 사람들을 솎아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광고 지면을 넓게 쓰시는 작업이 이 논타겟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논타겟이 아니라 다른 타겟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은 메타는 요런 타겟도 돼요. 관심사 타겟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행동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의도라든지 구매 의도 안에는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아니면 뭐 자가 집이 있다 없다 하여튼 그런 식의 타겟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관심사에 대한 타겟을 우리가 여기 성별 그 다음에 나이 지역 이런 것들을 데모그래픽 타겟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런 데모그래픽 타겟이랑 관심사 타겟을 통해서 좀 구매 의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좀 집중하는 네.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겟층을 이제 논타겟과 비교해서 네. 조금 더 좁히는 거죠. 저희의 그쵸.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타겟층에게. 논타겟은 네. 전부 다 노출해가지고 그 특정 집단에 노출하기 위해서 다 노출을 해보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아요. 우리는 그 중에서 특정 집단을 일단 조금 솎아내 보겠다라고 네. 하시는 게 이제 관심사 타깃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계정을 만들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면 뭔가 카테고리나 페이지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뭐 좋아요를 눌린다든지 뭐 그런 식의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 내에서는 관심사, 행동, 구매 의도로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이라고 치면요. 네. 지금 이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지역에 잠시 여행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페이스북에 네. 이제 지역을 찍고 게시물을 올릴 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타겟팅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통해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사는 20대 남성들한테만 노출한다든지 맞아요. 뭐 이런 식의 타겟도 가능하다. 이런 식에서도 충분히 일어난다. 예를 들면 주방 기구라고 치면요. 여성이 일단 보통 많이 사시겠죠. 맞아요. 논타겟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논타겟보다도 여성 그리고 뭔가 요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아니면은 주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육아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기 키우시는 분들 요런 관심사, 행동, 구매 의도 타겟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데서도 충분히 반응이 좋을 수 있다. 맞아요. 대신에 노출에 대한 규모는 작아지죠. 조금 작아지긴 하겠지만 너무 작게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집단이 필요하긴 하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잘 조절하시는 게 좋다. 이게 논타겟으로 이제 머신러닝이 진행이 되면은 보통 초기에 반응 오는 곳에 집중적으로 이제 광고가 집행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 이 제품은 여성에게 관심이 많은 제품인데 초기에 그냥 남성분들에게 좀 구매 전환이 발생해서 그쪽으로 광고가 집행되는 그런 조금의 약간의 오류라고 네. 할 수 있나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관심사나 행동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광고를 집행하면은 좋을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학습 기간이 되게 네. 길어지면은 어쨌든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겟하는 집단한테 노출될 수도 있긴 맞아요. 하겠지만 네. 초기에 우리가 어떤 네. 타겟한테 노출됐고 그분들이 다른 타겟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네. 아까 말씀해주신 남성한테서 전환이 조금 일어났다고 하면은 초중반에서는 그러면 남성한테 집중되는 머신러닝이 학습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논타겟을 캠페인을 하게 된다면 같은 논타겟이더라도 광고 성과가 때에 따라서 되게 맞아요. 다를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이건 거죠. 그래서 같은 논타겟이더라도 소재에 따라 다르고 게재한 타이밍에 따라서 맞아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요거가 좀 하기 힘들다. 정말 힘들다 하는 거죠. 네. 논타겟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한 번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논타겟과 관심사 그리고 데모그래픽 타겟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 거죠. 리타겟팅. 맞아요. 자 이제 메타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타겟팅은 뭐냐면 우리의 웹사이트 또는 앱.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특정 행동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광고를 하는 것들을 리타겟팅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리타겟팅 광고가 메타 광고의 핵심이라고 맞아요. 표현을 해도 무방해요. 어떻게 보면 메타 광고의 꽃이죠. 그쵸. 메타 광고의 진짜 꽃이죠. 이게 말로만 들어도 이제 우리 사이트에 좀 반응을 보였던 소비자들에게 재노출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전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픽셀이라고 네. 표현하시면 되고요. 뭐 리타겟팅은 리마케팅이라고도 부르게 네. 되는데 리타겟팅은 이제 두 개의 타겟으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맞춤 타겟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유사 타겟으로 부를 수 있어요. 자, 맞춤 타겟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에 상호작용한 네. 사람의 맞춤 타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장바구니 담기를 했다든지 구매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컨텐츠 조회라는 예를 들면 제품 상세 페이지를 조회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했던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 그래서 맞춤 타겟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보니 사실상 웬만한 브랜드들, 웬만한 광고주 분들께서는 처음 맞춤 타겟을 만들게 되면 1000명 이하로 뜨게 돼요. 맞아요. 모수가 적은 거죠. 네, 모수가 굉장히 적게 나와요. 네. 그럼 이 경우는 뭐냐면 우리 광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상 이 타겟은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한 광고주들 사이에서는. 왜냐면 1000명 미만에 대해서 광고를 노출하면서 이 사람들 중에서 구매를 일주일 동안 무조건 낼 수 있을까요? 없죠. 없다고 보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맞춤 타겟은 조금 웬만한 브랜드에서는 사용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유사 타겟. 네. 그러면 유사 타겟은 뭐냐면 이 맞춤 타겟과 비슷한 그룹 집단에 노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장바구니를 담았던 고객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고객과 되게 유사한 그룹 집단에다가 이제 노출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1%에서 10%까지 존재를 하게 돼요. 이제 요거는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유사성이 높죠. 네. 그리고 이제 10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멀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범위의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타겟을 만들면 우리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한테 노출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도 포함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타겟보다는 이제 전환이 높을 수밖에 없긴 맞아요. 하지만 네. 이제 모수가 일반적인 논 타겟이나 관심사 이런 타겟에 비해서 모수가 조금 적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적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광고 효율이 되게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리타겟팅 광고를 이제 막 시작하니까.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모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광고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역할은 뭐냐면 기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논 타겟과 관심사 타겟 요런 장바구니 모수라든지 이런 거를 모아줄 수 있는 타겟을 따로 두고 장바구니를 타겟으로 하는 모수를 네. 좀 따로 두는 네. 어쨌든 캠페인 타겟에 대한 이 전략을 따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논 타겟에서는 네. 구매도 일어나겠지만 장바구니나 컨텐츠 조회에 대한 모수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이 모수를 바탕으로 장바구니 아니면 뭐 다 구매든 컨텐츠 조회든 이런 유사 타겟으로 광고 전략을 세우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유사 타겟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유사 타겟도 쓰고 맞춤 타겟도 둘 다 쓰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집합이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사 타깃이 1000명이 있고 맞춤 타깃이 5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1050명이 아니라 1000명인데 네. 아까 맞춤 타깃 50명 있죠. 네. 이 사람한테는 2번씩 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러면은 피로도가 많이 네. 쌓일까요? 많이 안 쌓일까요? 많이 쌓이죠. 많이 쌓이죠. 네. 그러면은 광고 성과가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유사 타겟과 맞춤 타겟은 개별로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유사 타겟은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시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으시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 규모 자체를 분할을 되게 많이 쪼개셔서 예를 들면 1%까지만 한번 써보고 아니면 10%까지도 한번 써보고 그 내에서도 조금씩 네. 분배를 해가면서 어디에서 효율이 잘 나타나나 이렇게 좀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규모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러니까 제한을 풀면 풀수록 좋다 보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10%로 먼저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예를 들면은 이벤트 단위를 좀 낮춰보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유사 타겟에 대해서는 여러 개를 많이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타겟은 그러면 어느 정도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유사 타겟은 만들 때 캠페인 단에서 만드시면 안 돼요.
캠페인 세트 단에서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 점을 빼놓고 얘기할 뻔했네. 그러면 캠페인 세트 단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광고 관리자 탭에서 이제 타겟 탭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따로 만드셔서 저장을 하시고 캠페인 세팅, 세트 세팅으로 넘어가셔서 타겟 불러오기를 통해서 저장된 타겟 불러오기를 통해서 해당 타겟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관리자의 타겟 탭을 이용하셔서 유사 타겟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캠페인 세팅을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유사 타겟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장바구니라고 하면은 이 장바구니에 대한 모수가 100명은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60일 동안 지난 60일 동안 100명에 대한 모수가 있어야 유사 타겟을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유사 타겟은 해당 모수를 바탕으로 비슷한 타겟한테 노출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타겟에 대한 모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 60일 동안 100명 정도는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초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법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메타에 대한 픽셀은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설치하고 그 이벤트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메타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픽셀부터 설치를 하세요.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픽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픽셀을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우리 나중에 광고 시작할 때 픽셀 설치하면 안 돼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이벤트 모수를 쌓는데 굉장한 돈과 시간이 들어버리게 되는 거지만 미리 픽셀만 먼저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로 광고 집행이 빠르게 가능하니까 이 최적화하는데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어요. 비용도 시간도. 바로 이 픽셀을 먼저 설치해야 하는 거. 근데 이 픽셀을 설치할 때 공통 스크립트만 씹는 게 아니라 표준 이벤트에 대한 매기 변수 값도 다 입력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픽셀 설치에 대한 꿀팁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겟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게재 지면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렸어요. 33분입니다. 광고주분들에게 최대한 꿀팁들을 알려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메타로 광고를 집행할 때 주요 게재 지면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드 그리고 스토리 광고가 있고 뭐 릴스 정도가 있잖아요. 뭐 당연히 탐색 탭이나 탐색 홈 이런 부분도 있죠. 그 전에 있어서 좀 상위로 올라가면은 그 상위로 먼저 올라가 볼까요? 상위로 먼저 올라가면 우리가 피드나 스토리가 있다고 했지만 피드나 스토리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각각 다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제 위치를 먼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계제 위치라고 하면은 계제 위치라고 하면은 이게 기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어플 그러니까 위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안에가 페이스북도 포함이 되고 인스타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 그다음에 보상형 광고라 해서 네트워크 배너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거의 잘 안 쓰이긴 해요. 이거는 그냥 배너가 있긴 한다. 네트워크 배너가 있긴 한데 이건 잘 안 쓰이고 어쨌든 기기는 PC냐 모바일이냐 아니면 요 안에서도 안드로이드와 안드로이드와 iOS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도 iOS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기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위치는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보통 인스타그램 혹시 많이 하시나요? 저는 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 보실 때 핸드폰으로 보세요? 아니면 PC로 많이 보세요? 사실 100% 핸드폰으로 보죠. 그러면은 100% 핸드폰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하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핸드폰 보면 다 뭐 하고 있나요? 인스타 많이 보시죠? 다 뭘로 보세요? 혹시 인스타를 보기 위해서 노트북을 켜셔가지고 이렇게 아니시죠? 보통 웬만하면은 모바일로 되게 많이 보세요. PC로 보시는 경우는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PC는 한 10% 정도 모바일은 한 90% 정도가 돼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논타겟 네. 그러니까 논타겟 여기 계제 지면에 있어서 논타겟은 어드밴티지 플러스라는 계제 위치가 존재하게 돼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인지 계제인지 뭔지 하여튼 어드밴티지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어드밴티지 플러스는 그냥 말 그대로 전부 다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반응이 네.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다 노출하는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타겟에 있어서는 어드밴티지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다 노출하는 게 괜찮다고 봐요. 근데 계제 지면은 솔직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제 지면 그러니까 계제 위치, 계제 지면은 네. 좀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에 굳이 노출을 안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기라고 치면은 그래서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아니라 수동으로 설정을 하시기를 저희는 일단 권장드리긴 하고 맞아요. 기기는 모바일로. 근데 요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로 돌리시면 네. 되고 그 다음에 계제 위치를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계제 위치 메신저 솔직히 이런 거 쓰시나요? 안 씁니다. 안 쓰죠. 네. 저는 군대 있을 때 싸지방에서 맞아요. 썼던 기억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네. 그냥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면 솔직히 잘 안 써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시게 되는 위치는 그냥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요 두 개만 맞아요.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계제 지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피드 주로 많이 쓰시는 게 맞아요. 피드, 스토리, 릴스 바로 요런 게 이제 네. 괜찮다. 네. 이게 주로 많이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제 경우에는 제가 제 경험상 어쨌든 제 경험상에서는 피드에서 굉장히 많은 전환이 발생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용자 수도 노출 맞아요. 수도 피드가 훨씬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 다음이 스토리와 릴스 정도. 어쨌든 릴스는 이미지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네. 동영상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우리의 이미지가 뭔가 동영상으로 잘 되면은 네. 잘 노출이 되면은 네. 아니면 이미지로 노출이 되면은 뭐 해당 계제 지면에 맞게 노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네. 스토리와 릴스는 어떻게 보면 한 화면을 꽉 채워서 사용하는 지면이잖아요. 네. 이제 피드는 조금 다른 피드가 노출될 수도 있고 여백이 많다 하면은 이제 스토리와 릴스는 한 화면을 꽉 채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원하는 바를 더 전달하기도 쉽고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1대1 비율로 들어가요. 네.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이즈 비율. 네. 그러니까 게시물 그다가 정사각형인 맞아요. 상태로 보여진 거 또는 이제 가로가 조금 더 길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스토리와 릴스는 9:16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른 사이즈도 있긴 한데 보통 이걸 제일 많이 쓰긴 맞아요. 하고 9:16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화면에 꽉 차게 돼요. 어쨌든 이런 스토리와 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제품 서비스가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노출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시면은 스토리 릴스를 주력으로 가져가신 것도 괜찮아요. 맞아요. 왜냐면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보통은 다 하시면 괜찮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 내에서 탐색 탭, 탐색 홈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탐색하게 되면 이 가로 사이즈로 또는 이제 정사각형 사이즈로 조그맣게 노출됩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도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탐색 지면이 그러니까 계제 지면이 좀 다양하지만 보통 주로 쓰는 거는 피드, 스토리, 릴스가 대부분이고 맞아요. 거기서 하나 더 끼워 넣을 수 있다고 하면은 탐색 탭, 탐색 홈 정도 넣으면 거기까지. 괜찮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적은 계제 위치를 선택하시게 되면 타겟 규모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논타겟은 그거보다 훨씬 많긴 하겠지만 논타겟 플러스 모든 계제 지면 1대 1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도달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논타겟에서 피드만 선택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피드만 선택했어요. 그러면 타겟 규모 수는 한 150만 명, 한 300만 명 정도 되려나?
하여튼 더 줄어들게 맞아요.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계제 지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규모 수도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타겟과 이제 계제 지면 간의 관계성을 조금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네. 선택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 관심사 타깃이든 뭐든 다 좋긴 한데 그거를 딱 설정했을 때 한 이 정도 규모 수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계제 지면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규모 수가 떨어지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면 계제 수가 떨어지게 됐을 때를 좀 가정하고 좀 여유롭게 타깃 규모를 좀 더 크게 가져가시는 게 괜찮아요. 네, 다른 광고 매체보다는 조금 더 이제 메타가 조금 더 러프하게 광고를 집행하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타겟을 좁히는 거는 그냥 비효율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타겟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표현을 진짜 참 많이 쓰는데 탑다운 방식이랑 이제 바텀업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네. 탑다운 방식은 계제 지면을 굉장히 넓혀서 타겟을 굉장히 넓혀서 이제 깔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V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처음에 자 V 요걸 한번 크게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어때요? 맨 위에는 넓어요. 네. 처음에 되게 넓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노출돼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입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죠. 네. 이게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 노출시키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특정 사람들, 특정 계제 위치로 좁혀 나가서 광고 성과를 높이는 게 이런 탑다운 방식. 그래서 네. 메타는 이런 탑다운 방식이 굉장히 괜찮아요. 바텀업 방식은 뭐냐면 요 A에서 이 밑에 이 짝대기는 하나 없다고 생각하시면 네. 하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뭐냐면 되게 좁게 가져가요. 네. 좁게 가지면서 예를 들면 계제 위치를 예를 들면 우리가 릴스만 했어요. 릴스만 했다가 반응 괜찮네? 그러면 스토리도 한번 해볼까? 네. 스토리도 한번 가져오고 스토리에서도 괜찮아. 그러면 피드에서도 한번 가져오고 이런 게 이제 바텀업 방식인데 선호하는 방식이 마케터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맞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메타의 직원분들도 세미나나 이런 네. 것들을 말하시면 그냥 웨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도 항상 추천하는 거는 맞아요. 탑다운 방식을 많이 추천하시긴 하세요. 네. 그리고 바텀업 방식은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은 좀 솔직히 시도하기가 네. 좀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좀 최적화된 부분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업종이어도 분명히 어디에서 효율이 나오는지는 쉽게 확인이 불가능한데 그쵸. 그거를 애초부터 타겟을 잡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 광고의 최적화와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죠. 정말 네. 만약에 계제 지면이 너무 좁아서 타겟 맞아요. 범위가 좁아지니까 네. 만약에 성과가 안 난다 싶으면 정말 안 나버리는 게 네. 바텀업 방식인 거죠. 그래서 타겟은 처음에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네. 이제 광고 범위를 되게 도달 범위를 네. 넓히신 상태에서 점점 좁혀 나가시는 것을 네. 추천해 드려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타겟 얘기 어느 정도 얘기한 거 네. 같으니까. 타겟, 아, 그 노출 지면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네. 이제 광고 만들기가 들어가요. 아, 드디어 네. 이제 소재를 집어넣을 시간이 왔어요. 맞아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형태도 되고요, 카탈로그 형식도 되고요, 동영상 형태도 되고, 뭐 슬라이드도 되고요, 이미지 슬라이드. 네. 뭐 되게 다양해요. 네. 아니면 샵도 가능해요. 목표하는 바에 따라 네. 잘 맞춰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광고를 노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노출할까? 이미지 단독 이미지를 쓸까? 네. 아니면 뭔가 카탈로그 형식이나 네. 아니면 슬라이드 형식을 통해서 뭔가 다양한 제품이나 이미지를 한번 노출 한번 시켜볼까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뭐 릴스 같은 거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한번 노출해볼까. 피드도 동영상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노출했을 때 괜찮은 것들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샵으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는 되게 다양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데 보통 많이 하시는 거는 어쨌든 이미지와 맞아. 동영상이신 거죠.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된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재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질문들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소재를 제작해야 효율이 좋은가?
반응이 좋은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은데 사실 정말 너무 다양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쩔 때는 프로모션, 뭐 어쩔 때는 후기 소재가 잘 먹힐 수도 있고 뭐 밈 아니면은 조금 공신력 있는 표현들 약간 요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재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상위 마케터님의 좀 팁이 있을지. 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목표로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의도를 좀 나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재를 프로모션 강조를 하는 소재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제품이 이런 기능이 되게 뛰어나다. 기능 강조 또는 상품성 강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브랜드 강조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브랜드 이렇게 맞아요. 뛰어난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의도 자체가 되게 다양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의도별로 플러스 상품별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만드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프로모션을 강조한 소재, 기능을 강조한 소재, 상품성을 강조한 소재, 브랜드 강조한 소재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시는데 그러면은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막 넣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뭔가 그냥 기초적으로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세팅하면 어떻게 세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살짝 심층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야, 지금은 계제지면 선택하는 거 뭐 선택하면 되시고요. 이런 얘기였다면 이제는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자, 프로모션 강조라고 제가 이 소재를 한번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프로모션 강조 소재 요거를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프로모션이라는 건 어쨌든 모든 사람들한테 노출시켜도 괜찮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타겟별로 전략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타겟별, 계제 지면별, 소재별로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제 타겟을 아까 장바구니 유사 타겟을 예로 들을게요. 장바구니 유사 타겟은 뭐냐면 어쨌든 뭔가 우리의 웹사이트 또는 다른데 웹사이트에서 장바구니를 담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장바구니를 담으셨지만 구매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프로모션 소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장바구니까지 담겼다는 거는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데 하는 생각을 가져서 장바구니에만 담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뭔가 기능이 아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어쨌든 뭔가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프로모션 이런 거 하나 거들어 준다면 맞아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장바구니 유사 타깃과 프로모션 소재를 사용하면서 이분들한테 개별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따로 이제 랜딩 페이지를 따로 보여주는 그냥 개별 링크를 설정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장바구니 유사 타겟을 담은 사람들한테만 개별적인 링크와 쿠폰을 제공해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짜셔도 돼요. 하나의 전략인 거죠. 그쵸, 하나의 아무한테나 전략이죠. 프로모션 소재를 노출시킨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전략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는 거고. 이건 전략 중에 일부분이고 아니면 이런 전략도 있는 거죠. 뭐 논타겟은 뭐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겠죠. 논타겟은 프로모션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상품 강조형도 충분히 되겠죠. 그리고 브랜딩이 뛰어나다면 브랜딩 강조형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계제지면도 논타겟에 맞게끔 뭐 일단 다양하게 모든 계제면을 다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도 가능한 거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전략이에요. 이 전략들을 잘 수립하셔서 각 타겟별, 의도별로 예산을 분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장바구니 유사 타겟의 경우에는 어쨌든 리타겟팅 그룹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광고 성과가 좋지만 가면 갈수록
모수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광고 효율은 맞아요. 떨어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수를 주입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산 분배를 조금 덜 주고 이런 모수를 충분히 확보시킬 수 있는 논타깃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심사, 구매 의도 타겟팅에 대한 것들을 넣어서 모수를 충분히 확보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준다든지 이게 전략으로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부분들과 다르게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설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이게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래요. 맞아요. 모든 업종이 아니라 각 브랜드마다 그리고 브랜드 상황마다 다르고 브랜드 내에서도 상품별로 전략이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은 광고 세트 내에서 네. 소재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소재는 보통 몇 개를 넣은 게 좋은가? 그리고 이 소재들을 어떤 소재들을 한 그룹에 넣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예산 설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광고 세트 내에서는 솔직히 광고 이 소재를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만약에 소재를 제가 10개를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10개 중에서 A, B, C, D부터 이렇게 막 10개까지 네. 있다고 가정했을 때 초기에 A와 자 10개예요. 10개에서 A와 한 B 이 두 소재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표현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소재로 최적화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광고 성과를 살펴보면은 A랑 D 중에서만 광고비가 거의 몰빵돼 있고 나머지는 맞아요. 거의 노출이 안 된다고 네. 보시면 돼요. 테스트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은 네. 실제로는 A, D가 아니라 맞아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따져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B랑 E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소재일 수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초기에 A와 D의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나머지 소재들은 그 노출이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문 캠페인에서 세트 하나에 한 개 소재를 넣어요. 네. 그리고 예산은 조금만 줘요. 예를 들면 5,000원, 10,000원 뭐 아니면 또 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혀 탈락되는 소재 없이 맞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CPC, CPM, 그 다음에 CP를 각각 다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세트가 여러 개니까. 그러면은 방문 캠페인에서 소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소재 10개가 있다고 했죠. 그럼 10개 중에 반응이 안 좋았던 두세 개는 탈락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걔네들을 탈락시키고 반응이 좋았던 한 7개 정도의 소재들을 전환 캠페인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지도 캠페인이 될 수도 네. 있고 뭐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방문을 유도해서 소재 A/B 테스트를 네. 진행하고 네. 거기서 소재를 몇 개는 탈락을 시키고 정말 반응이 좋았던 소재만 가져가서 전환 캠페인을 만드시되 이제 전환 캠페인 세트 내에는 일반적으로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5개까지 묶어도 괜찮아요. 네. 소재는 오케이 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광고 세트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일주일 동안 50개 모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소재를 적게 넣고 예산을 조금 넣었을 때는 이 세트 하나를 최적화시키는 데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과일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과일이라고 치면은 뭐 사과도 있을 거고 뭐 생각나는 아무거나 포도 네, 뭐 아무거나 뭐 하나만 더 뭐 바나나? 바나나? 네. 바나나 할까요? 뭐 과일이라는 걸 판매를 할 때 사과를 판매하는 것과 그 사과를 판매하는 소재, 포도를 판매하는 소재, 바나나를 판매하는 소재가 각각 한 개씩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각각 한 개 그룹 1그룹 1소재를
전환 캠페인에서 만들게 네. 되면 이 세트를 최적화시키는데 좀 어렵겠죠. 맞아요. 총 150개의 전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각 개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3개의 세트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구매가 일주일 동안 150개가 일어나야 네. 되는. 그러면 예산이 몇 천만 원 맞아요. 단위로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과일이라는 한 가지의 카테고리를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트를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도 네. 가능하다라고 네. 표현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머신러닝 학습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학습하게 되면 전체적인 CPA가 좀 떨어지게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세팅이 주가 됩니다. 이렇게 가능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으니까 조금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이 조금씩은 달라도 이제 어느 정도 타깃층은 비슷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집행해도 괜찮다. 네. 이게 머신러닝이 기도하지만 이거를 묶는 이유 자체가 이 방법이 필요한 이유가 경매 중독이라는 것 때문에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 경매 중독은 뭐냐면 세트별로 타겟이 겹친다면 이 광고 그룹에 대한 소재들이 각 서로가 경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이 과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과, 포도, 바나나를 구매하시는 타겟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이 광고 소재들이 우리가 만들었지만 얘네들 소재 사이에서 경매 중복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경쟁을 해버려서 입찰가 올려버리는 거고 맞아요. 어쨌든 광고 성과를 전체적으로 3가지 다 올려버리는 네.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 가지의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런 경매 중복을 해소해 준다면 네. CPA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기본, 요 정도만 아셔도 웬만한 메타 세팅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맞아요. 물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네, 맞아요. 사실상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뭐 픽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마지막에 했던 이제 세트별 예산 설정 등 네네. 여기까지만 집행을 해도 이제 충분히 이제 메타 광고에 있어서는 네.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캠페인마다 캠페인 설정, 세트 설정,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각각 캠페인과 소재마다 타깃마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를 대충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요 세트별로 캠페인 세팅 어떻게 해야 되나, 얼추는 다 말씀드렸고, 솔직히 이 내용만 아시면은 웬만한 메타 세팅은 다 할 줄 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펜딩이 더 높은 경우, 원래선이 정말 충분한 경우는 모든 캠페인에 다 쓰셔야 돼요. 방문 캠페인도 써야 되고요. 아니면 전환 캠페인도 써야 되고, 인지도 캠페인도 써야 되고, 잠재고객도 써야 되고, 되게 다양하게 쓰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정말 큰 스펜딩이, 그거는 이제 따로 전략이 필요한 거고, 일단 웬만한 이커머스, DB 업종들은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메타가 이제 다른 매체보다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예산이 있으면은 좀 더 최적화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얼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다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딱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시청하고 계신 분들, 지금 시청자 수가 꽤 많아. 어디서 확인하셨죠? 저기서 볼 수 있는데 아, 평소 라이브보다는 좀 많으세요. 그 10시인 거를 감안하면 10시인 거 치고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한 11시 한 3분까지만 질문 한번 받고 질문 혹시 있으신지, 그래서 막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라이브를 이제 같은 팀끼리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쵸. 네, 성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들어오셨는데 끝까지 네네. 시청을 해주셨어요. 상민 맞아요. 듀오께서 한번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분 정도까지만 질문 받고 없으면은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3분 동안 뭐 리뷰를 해도 되고, 오늘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막 물어봐 주세요. 11시 한 3분 정도까지만 질문을 받고 그냥 넘어가 볼까 덥죠? 합니다.
네. 너무 저희가 들어올 때 이제 에어컨을 안 켜도 된다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너무 덥더라고요. 네. 자, 메타 광고 세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 네. 저희가 제목은 노출 지면 및 타겟 설정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했지만 일단 전반적인 네. 것들에 대해서 네. 전부 다 일단 설명을 네. 한번 해드렸어요. 처음에 픽셀 SDK 그리고 머신러닝이 왜 중요한지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요거 제가 CPA를 그냥 이거 살짝 제 경험치로 15%라고 하긴 했지만 이 픽셀 머신러닝을 학습했을 때 CPA가 15% 계산도 했지만 제가 오늘 그 메타에서 제공한 평균적인 수치를 보니까 이게 19%긴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이거보다는 더 높은 수치여가지고 머신러닝 학습시키는 거 5분의 1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거 메타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게 19%라고 말했지만 이제 상민 마케터님이 직접 경험한 건 한 15%.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추 평균과 비슷하니까 아마 어떤 경우에도 웬만하면 이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가 네. 된다. 그래서 요 개념을 살짝 빠뜨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그럼 그 과정에서도 머신러닝 학습 단계에서의 지출 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네.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광고 관리자에서 계정 개요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계정 개요를 들어가시면은 머신러닝 학습 단계에서의 지출 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몇 퍼센트라고 딱 나오잖아요. 네, 나와요. 네. 근데 요게 이 지출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구매 전환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니까 맞아요.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충분히 학습이 된 상태에서 이제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이제 학습된 부분에서 비율이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가가. 7일 동안 네. 50회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이 50회 전환이 7일보다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면 학습 기간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 전환으로 못할 것 같으면 너무 비싼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면은 좀 상위 이벤트로 하시면은 학습이 되게 빨리 되니까 전체적인 이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지나긴 지나긴 했습니다. 11시 3분이 됐기 때문에 질문 일단은 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나머지 얘기할 거는 저희 어차피 다시 보기가 올라오거든요. 라이브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게 있다 싶으면은 여기 아래로 네임카드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네임카드를 보시고 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 아무나 한테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을 합쳐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 드릴까요?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 라이브 진행했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네.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